전혜연입니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전 교수님? 예, 사실 공군 성추행 사건은 고 이해람 중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 군에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은 20 전투 임무 비행단이었어요. 원래는. 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선임자의 성추행 그리고 상사들의 은폐 시도가 논란이 됐었고 이해람 중사가 옮겨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곳이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 15 임무 비행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3단소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군 성폭력 3단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엔 2021년 7월 세월 부임한 B 씨인데 네. 피해자는 저희가 신원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A 씨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성폭력이 올해 1월 시작이 돼서 4월 달에 신고가 있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네. 이 행위나 이 어떤 지시라고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B 씨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 발 만지고 A 하사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들쳐서 부항을 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요. 안마를 해준다는 제가 안마 얘기는 들었고 또 하나는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화사하고 입을 맞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뭐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건 있지만 제가 이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이런 걸 강요를 했었는데 이 A 하사가 B 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데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등등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이 A 하사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불이익을 주게 됐다라고 인권센터가 같이 폭로를 한 건데요. 네. 결국 이 A 씨가 올해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 B 씨가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있건데 지난 26일 구속이 됐습니다. 이 B 씨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데 그 이후에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A 씨와 B 씨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B 씨가 오히려 신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B 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나중에 확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B 씨가 여러 가지 강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격리 숙소에 마신 거고 또 이제 격리 숙소에 가라고 해서 40분간 거부했는데도 결국 안 돼서 격리자가 있는 숙소에 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가해란 걸 1차 가해라고 하고 네. 피해자의 신원이라든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하는데 네. A 씨와 B 씨와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C 씨가 이 A 씨가 성추행 피해 신고했다더라라는 내용을 또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B 씨에게.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너무 어떻게 어이가 어디서부터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렇죠. 이 해당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얼마 전에 이해람 중사가 2차 가해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 고 이해람 중사의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
했다. 이 점이 가장 좀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통 우리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면 일반 회사에서도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좀 분리를 해둡니다. 그래야 되죠. 그게 네. 이제 직장 내 규칙으로도 네, 네. 마련이 되어 있고 군대 내에서도 어떤 성범죄의 비의 사실이 신고가 되면은 즉각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됐는데 그 A 씨와 B 씨를 뭐 분리하자? 같은 부대에서 네. 뭐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어떤 성범죄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피해자분이 주거 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일부러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일하기 싫어서. 이게 가해자인 B 씨가 네. A 씨를 데리고 다 같이 확진되면은 쉬게 되니까 너도 확진자 숙소에 가자. 아니면 너 혼자 일을 다 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거였는데요. 숙소에 데려가서 데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확진되어 있는 그 격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마스크를 쓰게 한다거나 뭐 침을 뭐 할게 한다거나 막 이런 방송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엽기적인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범죄 행위를 강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인데 이것을 또 그 피해자를 오히려 너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왜 따라갔냐. 주거침입. 너 왜 그렇게 근무를 하기 싫어서 네. 근무 기피 목적으로 상해를 당하게 했냐. 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지금 또 어떤 범죄자가 된 그런 상황에 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있으면 군대 내에서 내가 어떤 성범죄를 신고를 하려다가 내가 오히려 범죄자로 그렇죠. 몰린다? 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성범죄를 신고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아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대에서 최근에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뉴스를 듣자마자 저는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이 부대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길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계속 사망 사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고 이해람 중사가 최초에 근무했던 곳이 20전투 임무 비행단이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사에서 있던 여군 강모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관사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사가 바로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비어 있었는데 지금 강하사에게 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도 있었지만 이 관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군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신고가 되는데 16일에서 17일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해당 기간 피해자가 휴가 중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혀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명이 지금 피해자가 휴가를 간 거는 가해자를 피해서 휴가를 간 건데 그렇죠. 피해자가 피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바로 전출 조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군의 이 입장은 굉장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규정사항에 있어서 만약 위반이 됐다면 그 부분에까지도 저는 좀 조사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좀 철저하게 자세히 좀 들여다볼 문제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문에 지금 특검까지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법제도를 들이민다고 해도 그 안에 내부 고질적인 어떤 정착되어 있는 문화 그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예방 교육을 하고 이런 사건이 공론화돼서 뭐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무리 밝혀도 그 안에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이런 부조리라든지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 자체가 너무 깊숙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사람의 성범죄로 이 문제가 끝이 나면 좋겠지만 매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2차 가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뭐 성범죄 일어나서 이걸 신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면 이건 원칙적으로 비밀로 일단 신고한 사실이라든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조차 제3자에게 알려지고 이 제3자가 다시 그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를 회유 아니면 협박하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네, 네. 더군다나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 상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협박이나 회유를 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한 사람의 성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가해를 막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군이라는 이 조직이 좀 특수하잖아요. 아무래도 상명하복이라는 어떤 문화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처벌도 그렇고 뭐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너무 반복되니까요. 이제 문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바뀌진 않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 통해서 네, 이것이 네. 범죄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 사실이 네. 신고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인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직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전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은 것을 해주는 것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에 접속해서 교육받았다는 식으로 해놓고 다 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강제로 강당 네. 같은 데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듣는 내내 졸고 듣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하니까 교육의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지휘부라든가 중간 관리자들이 좀 책임을 갖고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중간 관리자나 책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네. 얼렁뚱땅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 해서 화해를 시키려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아. 이건 화해가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가해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강하사 사건, 이건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군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나 공군 참모총장이 좀 책임을 갖고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8.15 광복절 축사, 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있습니다. 이거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대통령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네.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안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군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가 잘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의지를 밝혀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그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사망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민간법원에서 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력 관계를 가지고 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 양형 기준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이 네, 이루어질 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조금 더 해보지만 아직도 관련한 2차 가해 관련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대로 된 처벌과 수사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어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장애인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했다. 이런
이런 사연이 보도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 변호사님께서. 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이 작성자 A씨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서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데요. 네. 이 A씨가 사는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진 것이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다 갔다 차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생겼고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보고도 계속해서 주차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네. 물론 전화를 걸어서 주차를 바로 빼준 일부 주민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전화를 무시한다거나 네. 빼주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난감하죠. 그럼 이 A씨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이건 네. 과태료 부과 네,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수차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차량을 보니까 누군가가 송곳으로 자기 타이어를 펑크냈어요. 펑크를 낸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 번. 네. 네. 이게 수차례가 반복됐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CCTV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그런 네.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 자체는 과태료가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은 실제 10만 원의 과태료가 네네. 부과가 되고요. 또 이 전용 구역에 어떤 물건을 적체를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안 세우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막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비어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거 개선해 달라고 막 의회까지 지방의회까지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지방의회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조례 차원에서 노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되는 정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나 이런 걸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지원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있는 데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람들의 불만이 적은데 왜 아파트에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돈 내는 공동구간인데 왜 특정인만 사용하게 되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인식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방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것은 공공의 차원에서 세금 들여서 지원된 정책이니까 좀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좀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하면요. 이제 내려오시고 하면 이게 감정이 상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안전한 방식? 좀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 감정이 상하게 될. 직접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서로 입장이 그렇죠. 다르니까. 교수님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도 이건 공동구역이어서 나도 똑같이 돈 내는데 왜 이거를 특정 사람들만 네, 사용을 네, 하게 네. 하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뻔히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왜 여기다가 일반인이 차를 세우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만나게 되면 싸우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거기다가 바로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네. 관리사무소나 네, 주선자를 네. 통해서 좀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만약에 아파트 특히 2005년 7월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할당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네. 이 합의가 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일단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련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입법이 된 거기도 하고요. 대선 과정에서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제안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차량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되어 있고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그러니까 보통은 이 표지를 보고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장애인들 모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차량에 빌려서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뭐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주변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해외에서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 발의했다는 소식도 지어지고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 시리즈 중에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다수 당이기 때문에 최근에 민생을 강조하는데 이런 법부터 좀 국회에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가보면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주차난을 좀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다 공간이 부족해서 네, 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옛날 아파트 그리고 너무나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장애인 차량이 이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네. 이 전용 주차 구역에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네. 내가 장애인이니 어떤 장애인이 차를 운전할 때,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그렇죠. 차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좀 이것을 제도를 바꿔보자 하는 것은 네, 꼭 네.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 주차 그 장애인 표지개 같은 것들을 뭐 서로 사고 판다거나 위조를 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제도에 의해서 악용될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예견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뉴스픽에서 두 가지 주제 나눴지만 결국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효연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